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시와 표시의 관계를 통해서 세계의 세계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세계의 세계성은 적재성과 유의미성과의 관계, 어떤 것들이 적재적소하게 놓여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 그렇게 형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130쪽에서 쭉 건너뛰어서요 148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은 것처럼 이 부분은 하이데거가 미처 다 쓰지 못한 부분이기에 전공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148쪽 환경세계의 주변성과 현존재의 공간성, 이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요 곧 있으면 세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을 때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의 강조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인, 두 번째는 현존재의 일상성에서 퇴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죽음으로의 선구인데요. 그 부분들을 읽을 때마다 이걸 읽으려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읽어왔구나 라는 걸 느끼실 텐데요. 그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함께 같이 읽으면서 하이데거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죠. 환경세계의 주변성과 현존재의 공간성, 내 존재에 대한 최초의 소묘와 연관해서 보면 현존재는 우리가 내부성이라고 부르는 공간 내의 존재 방식과는 구별되어야 했다. 내부성이란 그 자신 연장을 가진 한 존재자가 다른 한 연장된 한계에 의해 둘러싸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내부에 있는 존재자와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두 공간 안에 전제적으로 있다. 네,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란 뭐였죠? 어디에 몰입해 있는 존재, 어디에 친숙하게 거주하고 있다. 이런 걸 내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세계의 내부성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하이데거가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물 혹은 전제자는 범주적으로 파악하고 세계 내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인간은 현존재 혹은 세계 내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건 실존 범주로 파악이 가능하고 세계 내 존재라고,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부적이다 라고 하면 벌써 뭡니까? 사물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물, 연장체, 그리고 무한한 공간에서, 막연한 공간에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파악이 될 텐데요. 내 존재는 현존재는 그럴 수 없다 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물, 연장체라는 것, 어떤 공간 안에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모든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거 제가 칸트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현존재가 공간이라는 그릇 안에 있다는 현존재의 내부성을 부정하는 것은 현존재의 공간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현존재의 본질적인 공간성을 위한 길을 열어놓는 것뿐이다. 이제 이 공간성이 해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계의 내부적 존재자는 똑같이 공간 안에도 있으므로 그 존재자의 공간성은 세계와 어떤 존재론적 연관을 갖게 된다. 공간성으로 현존재를 파악하는 것은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혹은 칸트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 광활하게 뻗어있는 공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존재의 근원적인 공간성을 통해서 저 물리적인 공간이란 것도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 즉 여러 사물들이라든지 그의 다른 현존재가 아닌 존재자, 즉 전제자들하고도 관계를 맺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과연 현존재의 공간성이 무엇인지 한번 존재적이 아닌 존재론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보아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공간이 세계, 즉 그것은 그것대로 세계 내 존재의 구조계기라는 성격을 가진 그 세계의 구성 요소인지가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지적되어야 할 것은 어떻게 환경세계의 환경성, 즉 환경세계 속에서 만나는 존재자 자신의 특수한 공간성이 세계의 세계성에 의해 정초되며 반대로 왜 세계는 세계대로 공간 안에 전제적으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현존재의 공간성 및 세계 공간 규정성에 대한 탐구는 세계 내부적으로 공간 안에 있는 용제자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고찰은 다음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 세계 내부적 용제자의 공간성, 세계 내 존재의 공간성, 현존재의 공간성과 공간. 네, 하이데거는 자기가 어떻게 이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지 세 가지의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환경성 안에서, 즉 환경세계에서 우리에게 가까운 저 일상세계에서부터 공간을 파악해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막연한 세계 아닙니다. 단순하게 어떤 이론적으로 전제적으로 파악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세계에서 보면 사물들이 단지 눈앞에 막연하게 있는 방식으로, 전제적인 방식으로 있지 않은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들, 용제자나 즉 현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자들, 그런 존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나 여기에서부터 분명하게 분석해서 파악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들, 이 존재자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두 번째는 세계 내 존재의 공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현존재의 공간과 이 공간성의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좀 복잡하게 구조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공간이 아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우리가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는 존재자들의 공간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22절, 세계 내부적 용제자의 공간성. 이제부터 규정되어야 할 의미이긴 하지만 공간이 세계를 구성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세계 내부적인 것의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성격 지을 때 이미 이것을 공간 내부적인 것으로서도 주목했어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용제자의 이 공간성이 현상적으로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았고 또 그 공간성이 용제자의 존재 구조와의 맥락에서 증명되지도 않았다. 이제 이것이 과제이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만약에 공간이 이 세계를 규정한다고 하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사물들, 현존재들 아니면 그 외 이 세계에 존재한다고 하는 혹은 이 공간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공간 내부적인 것으로 파악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공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일까요? 아직까지는 현상학적으로 분명하게 이 공간에 대해서 주목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주제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것도 살펴보지 않았다고 하네요. 바로 이 현상학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잘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다 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네요. 이미 용제자를 성격 지을 때 우리는 어느 만큼 용제자의 공간성과 마주쳤는가. 우리는 우선 용제자에 관해 말한 바 있다. 그것은 그때마다 다른 존재자에 앞서서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자를 의미할 뿐 아니라 동시에 가까이 있는 존재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일상적 교섭에서 만나는 용제자는 가까움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도구의 이 가까움은 도구의 존재를 표현하는 용어인 용제성에서 이미 시사되고 있다. 도구적으로 손 안에 있는 것은 그때마다 상이한 가까움을 가지고 있으나 이 가까움은 거리 측정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가까움은 배시적으로 헤아리면서 다루거나 사용하거나 함으로써 조정되는 것이다. 배려의 배시는 이런 방식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동시에 방향, 즉 도구를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게 하는 그 방향과 관련해서도 확정한다. 도구가 방향을 잡아 가까이 있다 함은 도구가 전제적으로 공간 안에 어딘가에 제 위치를 점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도구로서 설치되고 보관되고 배치되고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환경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사물들을 만날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이데거는 우리는 그냥 단순한 사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용제자, 용제성을 가지고 있는 사물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격을 하이데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가까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벌써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말하네요. 손 안에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뭐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죠. 가까이 있지 않은 것들은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부족이 사용하고 있는 창은요, TV로 혹은 영화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만날 수는 없지요. 정말 가까움이라는 성격은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주변에 손 닿을 그 어딘가에 있는 대상부터 만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가까움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바로 내 옆에 최근거리에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다른 방식으로 있는 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도구는 뭘까요? 핸드폰일 것 같습니다. 핸드폰은 언제나 손 안에 닿을 그런 거리에 있지요. 진짜 손을 뻗어서 있는 거리?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닳아서 충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충전기가 있는 곳에 꽂아둘 거 아니에요. 몇 걸음 걸어가서 잡을 수 있는 거리도 다 손 안에 닿을 거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다루고 처리할 수 있는 거리, 그게 손 안에 있는 거리, 가까움이라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도구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손에 닿을 그 거리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전제적으로 놓여 있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제각각 제 자리에 놓여 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물건들을 배치하고 놓을 때 나름의 방식대로 나름의 계산을 가지고 그것들을 놓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숟가락과 젓가락은 주방에 놓을 거고요. 소파는 아무래도 주방보다는 거실에 놓을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가까움이라는 성격을 좀 개념을 잡으시길 바라겠어요. 도구는 제자리에 있거나 혹은 주변에 흩어져 있다. 이것은 임의의 공간 위치에 순전히 전제적으로 출현하는 것과는 원칙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그때그때 자리는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의 자리로서 환경세계에서 용제적으로 있는 도구 연관이 서로 방향을 잡은 자리들의 전체에 의거해서 규정된다. 자리 및 자리의 다양성은 사물들이 임으로 전제적으로 있는 일정치 않은 어디로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자리는 그때마다 하나의 도구가 귀속하는 특정한 저기이고 거기이다. 그때그때의 귀속성은 용제자의 도구 성격과 상응한다. 다시 말하면 도구가 도구 전체에 적재적으로 귀속하는 것과 상응한다. 그러나 도구 전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귀속성의 근거에는 그 귀속성의 가능성의 조건으로서 어디로 일반이 놓여 있고 이 어디로를 향해서 하나의 도구 연관의 자리 전체가 지정된다. 배려적 교섭 속에서 배시적으로 앞질러 주목되는 이 어디로, 즉 가능한 도구적 귀속의 어디로를 우리는 방역이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구를 하나 만날 때 어떻게 만나죠? 네, 그 도구가 놓여 있는 적재 전체성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실은 언제나 그 적재 전체성이 전체적인 그림이 확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물들을 만나는 거지. 구체적인 도구들을 만나는 거지요. 그저 사물들 혹은 도구들을 먼저 본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사를 갈 집을 미리 본다고 합시다. 빈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벌써 집 전체를 한번 쓱 둘러보고 이 집의 구조에 비추어서 이쪽을 어디로 할 것인지, 즉 거실로 할 것인지, 안방으로 쓸 것인지, 작은 방으로 쓸 것인지 다 살핀 다음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놓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먼저 물건들부터 생각한 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바꿔볼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사물들을 어디에 놓을까, 그 사물들이 어디에 위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어디로를 방역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이거는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방향과 영역 두 가지를 합친 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식탁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방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 명확하게 계산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주방이라는 방향이 있고요. 주방이라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소파는 거실이라고 한다면 거실 쪽이라는 방향이 있고 거실이라는 넓이였던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공간만 생각하지 않고요. 방향을 가진 그런 공간을 함께 생각한다. 우리 이렇게 구조적으로 생각하지 단순하게 어떤 영역만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방역은 방향과 영역, 더 쉽게 말해서 어디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물건을 적재성에서 본다는 건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무엇이 전제하기 때문에요. 방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저 주방이란 공간에는 식탁, 숟가락과 젓가락, 많은 그릇들, 냉장고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곳은 거실이라는 그런 방역 혹은 적재성 때문에 텔레비전, 소파, 그 외에 여러 물품들이 놓일 거라고, 물건들이 놓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이렇게 일정한 방향과 영역, 이 어디로가 벌써 도구의 혹은 우리 환경 세계에서 가까움이라는 성격으로 만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가까움과 방역이라는 개념이 좀 잘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오늘 공부는 성공한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